네, 편안한 휴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의 총수이자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이 오늘 오전 5시에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삼성 서울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는데요. 빈소가 차려진 현장에 저희 권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 기자, 이건희 회장의 조문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조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장, 빈소는 이곳 그간 고인이 투병해온 이곳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습니다. 장례식장 지하 2층에서 빈소가 차려졌고 삼성 측이 오늘 오전 10시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고인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에 향년 78세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곳 장례식장에 유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빈소가 준비되는 대로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조문객들을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서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만 며칠 날 발인을 할지 또 장례를 며칠간 치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삼성과 유가족 측은 조화나 조문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계에서 보낸 조화도 빈소가 차려질 지하 2층이 아닌 주차장에 보관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문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빈소 안에 50명 이상이 동시에 머무르는 게 금지된 만큼 고인의 일가 친척과 지인, 삼성그룹 임직원 일부 정도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 4분과 함께 이 관련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장혜채 평론가님, 7년째 이제 투병 중이었잖아요, 이 회장이. 그런데 이번 장례 절차를 가족장으로 치른다. 이유가 삼성 측에서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 관계자 측에 의하면 유족들과 평소 고인의 뜻이 간소하게 가족장을 치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이 너무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을 지난 투병 과정부터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실내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도 가족장으로 간소히 치르겠다는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투병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가 됐군요. 이인철 수장님, 그런데 장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는 아직 삼성 측에서 알리지는 않았는데 원래 용인에 삼성과의 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정되는 보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의지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회장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이 유력합니다. 예. 자, 용인 이 삼성과 선영에는 이제 아버지였던 부친 이병철 회장과 그리고 모친이었던 박두을 여사가 영면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살아생전에 예. 취득한 곳이고 이미 살아생전에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28명의 손자, 손녀들, 가족들이 이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거의 한 2만 5천 평 규모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로얄이면서 명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삼성 인력개발원 그리고 이제 삼성 호환미술관까지 이제 입지해 있는 곳으로서 이곳에 안착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소영, 이게 공동명의로 증여가 다 이루어진 있는 상태입니다. 선형도 다 끝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 공동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명의는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이쪽에 이제 선친들이 있는 곳으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남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최양학 평론가님, 네. 하고 이제 현장 좀 다녀왔을 때 아직 조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일단
다른 재계, 현대나 LG 쪽의 움직임, 뭐 어떤 입장 표명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뭐 추선 조화 정도는 하는데 조화 조문을 지금 뭐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지 방문에 대한 그런 예의는 갖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뭐 정경련이라든가 경영자총연합에서는 일단 뭐 크게 메시지를 냈죠. 우리 기업인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큰 별이 졌다. 존경심을 담아 깊이 애도한다. 등의 어떤 우리 국내 기업이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큰 발자취를 남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또 재계 전체에서는 큰 아픔으로 애도를 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창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계도 재계지만 정치권이 어떻게 이 조문을 앞으로 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종구 실장님.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과는 꽤 많이 접촉을 하고 만남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과는 그렇게 별다른 접점은 없잖아요, 문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사실 모든 그룹의 회장은 전부 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회장은 2014년부터 와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저점이 없었고요. 예. 하나 뭐 기억에 남는 것은 2005년도에 민정수석 시절에 금산법과 관련해서 실제로 문재인 수석이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삼성 로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을 포함한 재계에서는 어쨌든 숨통을 트이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아마 청와대는 조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화를 보내고 또 아마도 비서실장이나 혹은 경제수석이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뭐 이호승 경제수석이 뭐 빈소가 차려지는 대로 아마 조문을 할 것으로 저도 제 방송 직전에 한번 기사를 접하고 왔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짧게는 짚고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에 글쎄요, 고인을 추모하는 그 약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온도차가 사실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보게 되면 이건희 회장, 영역의 삶을 살았다. 부정적인 유산들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일컬으면서 정경유착, 무도적 경영 등으로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 조의는 표하겠지만 조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이라고 추도했고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가 이건희 회장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기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범여권에서는 다소 이 공가중 과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 반면 유독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건희 회장의 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공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추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과 비슷한 맥락의 논평을 내놓은 것이 이번 이 정치권 추도사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예.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잠시 뒤 혹은 뭐 내일쯤 조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이 별세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건희 회장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한 20여 분 분량의 이건희 회장 일대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삼성이 이처럼 초일류 브랜드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면 삼성의 내일은 없다. 상시 위기의식을 강조해온 이건희 회장이 그 중심에 있다. 1942년 1월 대구에서 부친 이병철과 어머니 박도율 사이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건희는 아버지의 뜻으로 일본에서 공부했다.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아버지가 외국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보내서 말도 못하면서 배웠는데 조선인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 대신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조류를 누구보다 빨리 읽는 힘이 생긴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건희는 영화에 몰두했다. 영화광이에요. 영화를 3,000편 정도 15살 전에 봐가지고 내가 이 재벌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사 사장 정도 했을 거다라는 회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는 등장인물, 카메라맨, 감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봤다. 이러한 습관은 입체적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영화 배너를 보면서 배너와 메살라의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배너가 경기 전날 말을 어루만지며 말과 교감하는 반면 메살라는 위협적인 채찍으로 말을 다뤘다. 이건희는 이것을 배너가 보여준 리더십이라고 보았다.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벌을 준다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잘못해도 벌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바꾸어 적용한 것도 입체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고 이병철 회장은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깨우치는 방식으로 아들을 가르쳤다. 아버지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건희. 그러나 경영 방식과 스타일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끼리 내부 중심의 순혈주의 이런 관리 중심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있는 걸 잘 관리하는 이런 측면의 단단한 이런 측면인데 이건희 정을 관리 삼성을 마케팅, 기술이 삼성으로 바꾼 그 패러다임 변화가 크지 않은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두 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시대가 요구한 것이 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 시대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산업 기반이 성숙이 안 되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든 빨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역량이 제일 중요했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일어나고 글로벌화, 경계 파괴,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환경이 요동치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시스템 경영으로는 급변하는 환경 또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모태가 된 것은 자본금 3만 원의 작은 상회였다. 과일과 건어물을 수출하는 삼성 상회는 삼성물산으로 성장했고 이병철 회장은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등을 설립해 삼성그룹의 기틀을 다졌다. (1974년) 동양방송 이사로 재직하던 이건희는 이병철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반도체를 인수했다. 이병철 회장은 그 돈이면 테레비를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될지도 안 될지 모른다 그러고 삼성 비서실도 가능성이 40%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밀어붙였고 어려운 첫걸음을 뗀 지 10년 만에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반도체 사업은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선택한 D램 개발 방식이 성공을 거두면서 성공 국면을 맞았다. 연이은 D램 개발 성공으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게 된 삼성은 2011년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16라인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네, 여러분 제1호 웨이파이 탄생에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에선 처음으로 20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전력을 줄인 그린 메모리 제품이다. 최첨단 공정을 갖춘 16라인의 가동. 이는 보다 다양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의미한다. 반도체 업계의 선두를 내주지 않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승부수였다. 지금 이건희 회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취임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은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고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회장에 취임한 것은 1987년. 당시 그의 나이 46이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몰려드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업을 가꾸는 선봉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소임을 수행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 그는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이 출범하는 삼성의 제2창업에 찬란한 영광이 돌아오도록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건희 회장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1위 기업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목표의 재설정인 셈이다. 이를 위해 그는 강력한 주문을 한다. 맨날 밥 먹고 옷 입고 같은 넥타이 메고 있으니 변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응? 반도체가 어떻게 변해가고 전 세계 인류 기업의 기술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4, 5년 사이에 변해버리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못 변해. 그의 요구는 변화였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역설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인데 글로벌 환경 시대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이런 이제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이 국내 최고 기업으로는 생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최고 수준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신경을 써갑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에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이건희 회장은 인류로 도약하기 위해 양이 아니라 질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선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삼성이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게 정말로 전류비슷한 이런 호소였죠, 뭐 거의 다. 뭐 자식과 마누라 앞에서 다 바뀌는 의미 자체는 회사 바뀌기 전에 당신들 개인이 변화를 해라. 이게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회장 나부터 바뀔 테니까 당신들 바뀌어라. 바뀌지 않을 사람은 앉아 있어라. 네 딸 잡지 말고. 신경영을 선언할 당시 삼성은 세계 최초 6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메모리 강국인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1위에 오른 상태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7,527달러에 불과했던 당시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공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겼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 사건이 있다. 이른바 불량 세탁기 조립 사건. 결함이 있는 세탁기 뚜껑을 라인 작업자가 칼로 깎아내 본체에 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회장이 되고 만 5년 몇 개월간 계속 불량 안 된다. 질을 향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세계 수준의 품질로 경쟁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신경영 선언이다. 신경영 선언은 시대의 변화, 경계 없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준비였다. 이때 이건희 회장이 조금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97년에 IMF가 오잖아요. 그죠? 93년에 빨리 글로벌 수준으로 눈높이를 높이자. 그래서 국내 1위라도 해외에서는 이건 뭐 모든 물건이 거의 먼지 쌓여있고 삼성 물건들이 쓰레기 취급받더라. 이래가지고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 없이 경쟁하자고 덤벼들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미리 가지고 빨리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그런 눈높이를 모든 면에서 강조하면서
어떤 글로벌 최고의 어떤 목표, 글로벌 최고의 성과주의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어떤 물결을 이겨낸 게 아니냐.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 IMF 때 아마 죽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1995년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앞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은 품질과 기술력이 없으면 결코 생존하지 못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면서 이날 이곳에선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다. 이른바 휴대폰 화형식이라 불리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삼성에서 출시된 10만 대의 휴대전화를 포함해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등이 부서지고 불태워졌다.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건희 회장이 제품을 회수해 불태우라고 지시한 것이다. 1년간 회사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불량률을 없애라는 이건희 회장의 의지는 직원들에게 매우 강렬하게 각인됐다. 500억 원어치의 손실을 뛰어넘는 효과였다. 매년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국제박람회. 최첨단 제품들이 전시된 치열한 마케팅 현장이다. B급 자리에 부스를 마련해 참가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 삼성은 세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삼성은 그 선두에 서 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성공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답은 간단 명료하다. 저 개인도 그렇고 국민, 정부 다 힘을 합쳐서 한쪽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죠.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가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인 저변엔 안주하는 순간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어린 시절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이 취미였던 이건희 회장은 신제품은 꼭 직접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듣는다. 그가 신경영을 선언한 지 12년 만에 삼성은 현저한 격차를 보이던 소니를 추월했다. 이건희 회장의 행보에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동차 애호가였던 이건희 회장은 닛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1998년 삼성자동차를 생산했고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IMF 이후 자금난을 겪으며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결국 삼성자동차는 르노에 매각됐다. 삼성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삼성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논란도 불거졌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했고 이 사건은 특검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이건희 회장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랫사람한테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그룹 경영체제에 대한 쇄신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11일 후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와 불법 경영승계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저는 오늘 삼성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날, 모든 영광과 결실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안팎으로 일대 파란을 일으킨 사건. 그러나 삼성 측은 눈에 띄는 실패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를 보거든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이것이 정말로 그 소중한 이 자산을 전혀 이 위기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강화시켜. 예를 들면 아무리 그 회사가 어려워도 교육비는 절대 깎지 마라. 이게 원칙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때 사람을 잘 확보하고요. 오히려 더 키웠던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위기의식을 계속 잘 나갈 때 오히려 강조해서 그거를 직원들이 공유하고요. 오히려 그때 더 똘똘 뭉치는. 그래서 위기 때 오히려 2, 3년 뒤에 보면 더 성장한 이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위기의식하고 사람들 그 육성, 그 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간 거. 이게 두 가지가 저는 성공 요인으로 봅니다. 인재 경영이 삼성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 업무의 절반 이상을 핵심 인력 확보에 두겠다고 할 정도로 인재 찾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건희 회장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디자인을 꼽았다. 이미 1993년 다가올 시대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이었던 후쿠다 다미오는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상품 기획서가 없고 디자인의 개념을 윗선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내부 비판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디자인 혁신을 촉발시켰고 극적인 성장의 계기가 됐다. 이건희 회장이 선언한 디자인 혁명은 신경영 선언의 연장선이다. 그는 공장, 마케팅, 브랜드 등의 디자인을 접목시키고자 했다. 글로벌 자문단을 통해 디자인 전략 기획을 강화하고 디자인 인력을 확대하며 디자인 역량을 키워갔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소니의 희비를 가른 것이 디자인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 IOC 위원 이건희 회장도 참석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둔 긴장된 순간. 대한민국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다. 두 번의 유치 실패 후 세 번째 도전으로 이뤄낸 쾌거였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유치위원회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그저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서 된 거지. 나는 아직 조그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삼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모토로라를 제치고 올림픽 파트너로 선정됐다. 세계 9위였던 휴대폰 점유율이 2003년 세계 3위까지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올림픽 마케팅 효과도 있었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삼성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북경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며 올림픽 마케팅에 힘을 쏟았고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의 스포츠 마케팅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골프다.
무명에 가까운 박세리 선수와 정식 계약하며 지원을 시작했고 2년 후 박세리 선수는 미국 LPGA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와 함께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건희 회장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건 회장은 뭐 신경영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뭐 하여튼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이슈를 화두를 던졌잖아요. 2006년도부터 이제 창조 경영, 디자인 경영 이쪽인데, 삼성도 영원히 fast follow 이쪽 가려면 실제로는 뭐 기존 그 컨셉까지 되겠지만 퍼스트 런너가 되잖아요. 이제 주도권을 짓는 이쪽 시장 가려면 패턴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있는 거를 쫓아가는 이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내는 이 창조 경영의 시작이 아닐까. 이건희 회장은 국내 1위, 세계 1위에 절대 만족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법이 없었다. 항상 그 너머를 바라봤다. 영원한 초일류 기업을 꿈꾸며 삼성과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영화와 개를 좋아했던 외로운 소년. 기계를 뜯어보며 사물의 다른 면을 깊숙이 바라보길 좋아했던 청년. 세계 최고를 위해 가족 빼고 모든 걸 바꿔보라며 혁신을 다그쳤고 그렇게 오른 세계 1위 자리에서 모두 축배를 들 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응시했던 기업가 이건희. 그가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창조 경영의 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정답이 없는 시대, 예측 불허의 초경쟁 시대를 맞는 지금,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 저 개인도 그렇고 국민, 정부 다 힘을 합쳐서 한쪽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지.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예. 제2의 창업주로 불린 경영인 이건희, 그의 일대기 영상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들어온 이건희 회장 별세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과 온 가족이 이건희 회장의 임종을 지켜봤다는 삼성 관계자의 공식적인 확인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병세 악화 등 건강에 변화가 없었다. 쭉쭉 속보를 볼까요? 청와대 측은 앞서 저희도 짚어봤었지만 유족과 협의해서 조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순 경제수석 빈소가 준비가 되면 조문을 하겠다. 아직은 빈소가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속보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앞서 그 일부 보도, 일부 매체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관장, 온 가족이 임종을 지켜봤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삼성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실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장 별세 소식이 오늘 새벽 3시 59분경이었어요. 당년 78세로 별세를 했지만, 과연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임종을 지켜봤느냐,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금요일 날 베트남 출장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제 재판에 이제 임할 예정이었는데 이후에 사실 일본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정을 뒤로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다라는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관장 비롯해서 이부진 사장이나 혹은 이서연 씨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임종을 지켜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 속보 내용도 한번 충실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인 이건희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봤는데 이제 인간 이건희가 어떻게 해서 삼성의 총수로 올라서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차분히 하나씩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인철 소장님, 원래 이건희 회장이 어렸을 때는 영화광, 자동차광으로 꽤 알려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생이에요. 그리고 대구에서 출생을 했지만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의령에서 컸고 그 사업의 근거지를 서울로 이제 옮기면서 서울 해야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근데 무려 5번이나 전학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중학교는 일본에서 3년 정도 있게 되는데 말도 안 통하죠. 혼자 있죠. 외롭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남은 기간 동안 유학생활 동안 무려 1000여 편의 영화를 봤을 정도로 하루에 한 편꼴로 봤을 정도로 영화광이 됐었고 이후에 고등학교는 다시 서울사범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와사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당시 1960년대 중반이에요. 일본이 그 당시에 가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VTR이나 이제 일본 전자제품, 카메라까지 이 회장이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경지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이때 예술적인 광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제 애호가 이 당시에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이게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쓴 이건희 회장의 자서전, 에세이 성격의 글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서 뭐 영화관과 자동차광도 얘기를 해줬지만 애완견 사랑이 꽤 대단했다는데 특히 풍산개와 그리고 이 셰퍼트 싸움을 보고 뭔가 거기서 또 경영 원칙을 찾아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셰퍼트가 풍산개 한 2배 되잖아요. 그것을 이 아주 빠르고 이 급소를 찌르는 풍산개가 그 싸움에 이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 이 기업이 진짜 군사를 빼야 된다. 그래야지만 큰 기업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간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잡아낼 수 있는데 애견인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전문가냐면 세계 견종협회 우리나라 진돗개를 여기에 등록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이 한 30마리의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고요. 거기가 150마리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순수 혈종의 진돗개들만 뽑아내서 세계 견종협회에 하는 진짜 이 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키우는 개들은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았어요. 진돗개도 키우지만 가장 사랑했던 개는 10여 년간 키웠던 요크셔테리아. 이름은 벤지. 그리고 이제 벤지가 이제 1986년도에 뭐 이제 죽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개를 들어오는데 또 개 이름도 벤지. 등등의 개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레이싱, 뭐 승마, 애견, 영화, 골프 이런 데 취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지금 3남이라고 알려졌지만 일단 3남 5녀의 7번째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6살까지 의령 가서 키우는 등등 자기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즐기고 근데 가는 그 자기의 이 취미에서 다 경영에 이것을 접목시키는 키워드를 뽑아내요.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몸이 굉장히 얄렵한 데서 대기업을 이겼다.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규칙과 예절을 지키고 거기서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거를 골프에서 또 배웠고요. 레슬링 할 때는 이 어떠한 승리도 우연을 바탕으로 하는 승리는 없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요, 굉장히 자기 취미도 여러 가지고 다양한 부분이 가지만 꼭 할 때 보면은 자기가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꼭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켰던 그러한 면들이 굉장히 다른 경영인들과는 좀 차별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취미에 좀 집중했다라고 했지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레슬링, 럭비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삼성을 그때는 이끌 생각은 전혀 못했겠었지만 경영에 어떻게 녹였는지 저희도 좀 그걸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의 4대 부고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레슬링 부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는 이 전국 대회에 입상할 정도로 준수한 레슬링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레슬링뿐만이 아니라 럭비에도 빠져들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럭비가 한번 시작하면 눈이 내리나 비가 오나 경기장이 진흙탕이 되어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회고를 했었는데 레슬링, 럭비 공통점이 굉장히 거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오직 목표 하나
승리만을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런 거친 스포츠에 매료되었던 것이 이후에 삼성의 어떤 공격적인 경영 그리고 다방면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다 녹아들었던 것 같고 앞서 최 고문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레슬링을 배우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연이 없다.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되고 감독과 뭐 코치, 선수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한 것이 승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철학을 스포츠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철학이 이 삼성의 어떤 준비성 가득한 경영에도 녹아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레슬링을 하면서 나중에는 대한레슬링 협회장에도 취임을 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어져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성과까지도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지금 고인이 된 홍사덕 전 의원과 이건희 회장의 인연도 꽤 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예전에 홍사덕 전 의원이 보니까 옛날에 이제 학창시절을 봤을 때 가정 형편이 우리 집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처음엔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했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털털하다, 뭐 이렇게 여겼나 봅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기죠. 예. 두 분의 어떤 관계는 사실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이 6월 18일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이건희 회장 명의의 조화가 놓임으로써 두 분의 관계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두 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사실은 서로 간의 어떤 책 속에 서로 각자가 낸 책 속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홍사덕 부의장 같은 경우 정무 1장관 시절에 낸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엉뚱하고 싱거운 사람이었다라는 회고와 함께 몇 가지 또 그 일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세 번째가 사람 보는 눈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무슨 생각에 잠겨 있어서 홍 부의장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할 때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 공부를 하고 있어. 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가장 삼성 회장 시절에 중시한 게 사람이었거든요. 면접을 보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 면접을 볼 정도로 천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홍사덕 부의장이 봤을 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집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말로 애국하는 것이다. 아하.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야기했다는 것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부터 어떤 뭐 그런 자질 또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고 홍사덕 부의장은 책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저희가 왜 이건희 회장이 사람에 관심이 많고 영화광, 자동차광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삼성을 이끄는 경영 철학에 녹아들었기 때문이겠죠. 본질을 파헤치는 것을 꽤 즐겨한 이건희 회장,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사물을 깊게 보고 멀리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예. 이인철 수장님, 네. 그 어린 시절 어떤 성장 과정과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이건희 회장의 형들과 이병철 회장 형들과는 좀 다소 다른 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렇게 삼성그룹, 삼성전자를 맡길 생각은 이병철 회장에서도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국내 대기업들 가운데 이렇게 승계 과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장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경영권을 주지는 않아요. 일부 계열사를 분리해 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남이었던 이제 이건희 회장한테 삼성그룹 잔차를 맡긴 건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지는데 당시 상황을 이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예. 이건희 당시에 이제 와세대학 1학년 재학 중인데 물어봤다고 해요. 중앙 매스컴을 맡아서 인간적인 보람을 찾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희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죠. 아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게 낫다.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생각으로는 삼남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이제 경영의 어떤 부담, 기업 경영을 맡기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방송이나 매스컴 쪽으로 일자리를 좀 줄여야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들어와서 삼성그룹에 첫 입사한 회사가 바로 동양방송 이사직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이끌게 됐습니다. 인간 이건희 과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버지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키웠다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업주라는 별칭도 따라다니는데요. 이제부터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만나봤던 경영인 이건희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소장님. 네. 이건희 회장을 세 가지로 경영인 요약했을 때 아까 앞서 쭉 봤죠. 네.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거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내용 막전 막후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국 반도체가요,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부천에다가 공장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계를 발주하는데 기계가 오는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기계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부도가 납니다. 그게 1974년도인데 그때 바로 이건희 당시 이사가 그러면 이것은 모두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이 부천 지금 온세미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공장을 사는 거죠. 그래서 1997년도, 8년도, 9년도 그때 부천에 있는 공장이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그 땅 부지가 그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의 개인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만큼 자기가 책임과 모든 것을 걸고 사재를 걸고 한다. 그러는 아주 의지를 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파워 반도체, 그 다음에 메모리로 옮겨가는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를 사게 되는. 그런데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사람 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내에서는 이건희 회장님의 평가를 할 때 경영인보다는 이 엔지니어 이 상황을 훨씬 더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많은 이제 고문들을 데리고 오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스택으로 하냐, 트렌치로 하느냐 이런 이 반도체 기법까지 거기에 다 아주 변곡점이 될 때마다 결정적인 이 의견을 내주시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64K로 넘어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 압도적인 초격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 서울병원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의 휴대전화에 찍힌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인데요. 장혜지 평론가님. 아직 이제 본격적인 빈소는 혹은 오늘은 아마 가족 중심의 빈소와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전에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삼성 관계자 확인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이건희 회장의 임종을 같이 지켰다고 합니다. 아마 임종을 지키고 빈소가 이제 차려지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빈소를 지키기 위해서,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삼성병원에 도착하게 된 것 같고요. 예. 삼성 관계자 전원에 의하면 오늘 25일 하루 동안은 외부 조문보다는 가족들, 삼성과 가문 가족들의 조문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아마 예. 내일부터 조문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만 정재계에서 지금 조화도 이미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보내는 청와대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문은 내일부터 받게 되면서 가족장 형태로 4일장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28일 발인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화가 왔던 이 장면들도 한번 사진으로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의 변화 혹은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경영인 이건희 삼성의 초창기 모습을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당시 이건희 회장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땀이 베인 수출 상품은 세계 시장에 진열되기 위해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앞서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저때 이제 90년대 초반이 아마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내부든 외부든 가장
목소리를 세게 냈을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우 실장님. 네. 뭐 저희가 계속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삼성의 신경영이 아마 이 삼성 쪽으로는 가장 뭔가 삼성을 탈바꿈한 모멘텀이 아닐까, 분수력이 아닐까. 그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경영 선언이라고 또 명칭이 되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사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후쿠다 고문이라고 그 일본인이지만 삼성에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다 고문이 56쪽짜리의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보고서를 들고 프랑크푸르트로 가면서 가는 와중에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56쪽 뭐 전부 다 사실 내용이 충격적이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14쪽 분량의 부분,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짧게 소개를 하면 후쿠다 고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임원들에게 디자인의 시안을 보여주면 A안과 B안과 C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A안과 B안과 C안을 다 절충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와라. 즉, 이것을 이 후쿠다 고문은 도저히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다. A안 따르고 B안 따르고 C안 따른데 각각 컨셉이 따른데 당시만 하더라도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럴 정도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서 기반을 해서 지금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모두 다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간의 이 삼성이 이 양적 경영으로 갖고 왔던 어떤 그런 업적 여기에 지금 취해서 도저히 임원들이 바뀔 생각이 거의 없었다는 걸 판단을 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실상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이 조직원한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삼성의 경영진, 삼성의 임원들에게 사실 질타를 하면서 모조리 바꿔라라는 그런 선언을 했거든요. 예. 이 선언이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예. 반도체 진출을 제한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신경영을 선언한 것.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의 결정적 세 가지 장면 중에 1, 2번일 텐데요. 3번 얘기를 짧게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영호 소장님. 네. 앞서 저희가 일대기 영상에서도 봤지만 일명 애니콜 하형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삼성으로서는 불량품을 양보다는 질로 바꾼 이런 측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돈 받고 물건을 파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불량품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진짜 저거는 전 세계에 없는 유례가 없는 화형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100% 양품만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내겠다. 그러니까요.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쭉 하는데 항상 실천이 따랐어요. 예. 프랑크푸르트 우리 뭐 얘기할 때 아내와 뭐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자 5년간 개혁 트라비를 걸겠다. 그리고 나서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간두겠다 이랬어요. 사실은 그때 그 말이 더 울림이 있었고 삼성 직원들한테 굉장한 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안 되면은 회장이 직을 걸고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애니콜 화형식 몸으로 보여준 거죠. 당시 저게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다 태우면서 이제 제로를 하겠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라인 스톱제라는 것을 이제 갖다 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량품이 기미가 보이면 라인 스톱 시키겠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말과 행동을 같이 갈 수 있는 아주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의 현재 삼성의 아주 밑거름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밑거름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바로 이건희 회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인재 경영입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항상 삼성이나 제 인사 방침은 신상필보. 잘한 사람은 더 잘하게끔 발탁을 하고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승진 여부와 역할의 변동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리도 변동이 없고 역할에도 변동이 없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이 경영인 이건희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공과 뭐 빛과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양면의 부분도 있을 텐데 이인철 소장님, 자동차 진출 실패가 이건희 회장에게도 뼈아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꽤 뼈아팠습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맞습니다. 돌아봐야 됩니까? 아마 IMF를 맞으면서 강도 높은 대기업 간 빅딜이 이루어졌던 단초가 됐던 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명암을 따지자면 이건희 회장의 그 리스크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동차가 우리가 굉장히 급부상했던 1990년대 말, 그때 이미 대우자동차, 현대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듬해 IMF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르노, 삼성 쪽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노조 경영이에요. 이병철 3대장 때부터 노조가 필요 없다. 무노조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가 정관계 로비 의혹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면에서는 삼성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무노조 경영은 깨겠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 편법적인 4세 경영으로 이제 회사를 물려주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삼성이 어떻게 이걸 극복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 헤드라인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두 번의 큰 눈물을 흘렸다. 한 번이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짧게 만나봤던 평창 올림픽이 개최지로 선정이 됐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본인 검찰 수사 재판 관련인데요. 이종우 실장님. 네네. 당시 이 검찰 수사 때문에 앞서 화면에도 만나봤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넘겨주기 전이었지만 이건희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번의 눈물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승계에 관련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2009년 8월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라고 지금 검찰이 이 적시를 했고,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저가 배정했다라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거든요. 이때 눈물을 흘렸는데 바로 사면이 이어집니다. 몇 년 후에 사면이 이어지는데 그 사면의 이유가 사실 이 사면은 좀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사면을 할 때 경영인들, 경제인들이 연관이 되면 복수의 어떤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데 단독 사면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이유가 바로 좀 전에 그 눈물을 흘렸다는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올림픽 그 SOC 위원이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다시 따내려면 이건희 회장이 꼭 나서야 된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면을 통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이 평창올림픽을 저렇게 성공적으로 1년 반 동안 거의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섭렵하다시피 한 전력을 다해서 사실 평창올림픽을 또 이렇게 따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눈물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인간 이건희, 경영인 이건희의 지금까지 발자취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한 3분 남짓 남아서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3세 경영이 시작된, 사실 이미 2013년 말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저희가 핵심은 짚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사 내용과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속세 부분까지 벌써 언급이 되는데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희 회장 국내 주식 부자 재계 서열 1순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다양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가치액으로 평가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주식이 18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식을 우리가 대주주 관련인이 주식을 물려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상속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여금을 빼더라도 60%에서 65%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10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당연히 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현금으로 마련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고, LG의 이 구강모 회장 사례처럼 6분의 1가량을 우선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5년가량 연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을 연납한다 하더라도 1년에 뭐 2조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나 이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또 삼성생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조금 바뀌게 된다면 이 지분 구조에 있어서 변동이 오지 않을까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 부분도 짚어봐야죠. 지금 뭐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아무리 뭐 5, 6년 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중심축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의 별세 이후에 정말 그럼 앞으로는 경영 체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1위 그룹으로 이제 발돋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1등 선두를 추격하는 추격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가려면 또 한 번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예. 반도체와 TV 가전 뭐 비롯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IT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신사업을 마련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삼성이 좀 굼뜹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는 매 분기 10조 원이 넘는 이익이 남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탄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전장 부품 업체인 하만 인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이제 반도체 업계가 이제 이 M&A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AI 인공지능 사업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내놔야지만이 한 번 더 이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호 소장님, 30초 정도만 네. 제가 시간이 남아서 이 부분 그럼 앞으로 아버지는 제2의 창업주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이 포스트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좀 저희가 감안해야 됩니다. 뭐 이제 초초격차를 끌어가는 이제 뭐 이 선두에 서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뭐 새로운 이제 4세 경영이 들어오는 부분들 굉장히 우리나라 축복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뭐 이병철, 정주영, 그다음에 구자경으로 한때 집단 지성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다 4대 경영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보면은 항상 집단 지성이 납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같이 나와서 끌었고요. 뭐 락펠러라든가 밴더빌트, 포드가 나와서 한 시대를 이룬 것처럼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축복받는 그런 4세 경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빈소를 방문했던 모습까지 사진으로 만나봤는데요. 이건희 회장 별세 뉴스특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A에서도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